저번 때 우리가 나홀로 소송 이런 것 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지난해 민사재판에서 전자소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뭐 그런 기사가 있네. 전자소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뭐 그런 기사가 있네. 저번 때 뭐 상당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사법영감, 그러니까 2016년 사법영감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도 이렇게 그런 통계 등을 책으로 내보내. 사이트 가면 있어. 대법원 사이트 가면 우리가 온라인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거 통계가 나왔나 봐. 그걸 2016년 사법통계연감이라고 하는데, 소송 비율이 60%를 넘어서면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심 본안 사건 가운데 60.8%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되고 있다.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소송이 의무적이야. 그렇지만 개인으로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더 증가를 하면서 60%에 이르렀고, 혜택이라면 인지대가 한 10% 덜 내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 가서 출석해서 뭘 제출하고 이런 거가 온라인으로 제출되니까 편하니까 이용하는 거지.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까지는 온라인적으로 하지는 않아. 이렇게 제출하고 뭐 송달됐다고 하면 우리가 종래 이제 송달은 뭐겠어? 종이로 된 문서가 전달 교부되는데, 만약 전자소송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홀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 전달될 문서가, 송달된 문서가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로 알려줘. 그럼 자기가 그 전자소송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열어보면 그게 송달된 거야. 그러니까 송달도 전자송달로 하는 거지. 종이로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해해야 되겠지. 종이로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메시지 같은 걸 받고서 거기 가서 열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렇게 메시지 주고 했는데도 안 열어보면 뭐 상당 기간 지나면 이제 열어본 걸 한다, 막 그런 규정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송달이 돼. 다만 이제 이렇게 전자적인 소송으로 하더라도 아무래도 화면만으로 보는 걸 막 이렇게 심사숙고할 때는 좀 안 본 듯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법원의 판사들도 화면만으로 막 서류 등을 보고 이래야 되는 거가 원래 완전히 구현되는 건데, 출력해서 보기도 하는 것 같아. 응? 화면만으로 보는 것보다 출력. 화면은 눈이 부시지 않게, 그래서 제일 좋은 모니터를 법원에 지급했대는데, 그래도 일부는 이제 출력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송 진행도 좀 단축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네. 그제? 전자소송 활용도는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이 많이 이용된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그것이 첫 번째 최근 뉴스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 가면 정보에 있으려나? 사법통계, 여기 가보면 사법영감이라고, 이제 아직은 여기에는 2014년께 올라갔으니까 2015년 거고, 2015년까지는 16년에 가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가 있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통계월보라 해서 이제 그렇게 연감 나가기 전에 월 단위 이런 게 있네. 실제 뭐 아울러서 좀 했는데 통계연감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대여금 위주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여금 사건이 제일 많은 사건인데 작년에 역전됐어. 무슨 사건이? 방배 사건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건물 인도 사건. 원래는 대여금 사건이 제일 빈번한 사건으로서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건물 인도, 명도라는 말 요새는 잘 안 쓰는데 과거 용어인데 요새는 건물 인도, 철거 소송, 즉 집 빌려줬다가 건물 빌려줬다가 끝났으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여기서 방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안 돌려주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빌렸던 사람은 일단 버티는 거야. 버티면 지금 막 장사 잘 되는데 가게 나가라고 한다든지. 막 요새 최근에 보면 연예인들이 막 돈 번 거로 건물 사서 막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런 분들 누구지? 싸이도 한번 붙었나? 어? 누구? 리쌍도 붙었나? 싸이도 한번 뭐 한남도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막 나가라니까 이쪽 입장은 장사 잘 되는데 막 보증금 그러려면 월세 보증금 막 올려라 이제 막 이런 식의 이제 그건데 잘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장사 더 하고 나가고 싶으면 소송 들을 때까지 견디면서 소송에서 뭐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는 모르지만 뭐 유치권 항변 같은 걸 하면서 버티는 거야. 질 때 지더라도. 그러면 소송의 그 결론이 날 때까지 6개월, 1년이 흘러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송이 대여금 소송 11.0%를 이제 작년에 넘어섰다. 그러지. 근데 실제 변호사들한테 본안 사건으로 사건이 집계된 걸 보면 한 달에 1.6에서 7 사이. 그러니까 2건을 못 변호사가 수임한다.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수를 최저 단위 300에서 500 받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한 4건에서 5건을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야 그 사무실이 돌아가는 건데 2건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 그쵸, 뭐 하여튼 1심 소송 규모가 54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한편 변호사 업계는 그 수임 건수가 1.6에서 7, 2건이 채 안 된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거야. 나홀로 소송이 많은 거야. 다만 나홀로 소송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저번 때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하게는 해줬지만 나홀로 소송도 실제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냐면 변호사를 선임은 못하지만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법무사가 소장 한번 작성해주면 30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받아. 그럼 간단한 사건은 소장 한번 작성해주고 법원 가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전개되지 아니고 질질 끌리면서 서면이 또 들어가야 되고 뭔가 증거를 신청해야 되고 하는데 법무사가 그러면 한 번만에 쓰는 게 아니고 2-3번 쓰면서 물론 2번째, 3번째 문서 작성할 때는 조금 이제 그 한 장 가격이 똑같이 받지는 않고 좀 떨어지겠지만 서너 번 갚버리면 애초부터 그냥 제대로 또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더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저런 건데 법무사는 지금 뭐를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냐면 이런 소액사건의 지금 기준이 2천만 원까지인데 예컨대 한 500만 원짜리 사건을 변호사한테 300~400만 원 주고 맡기는 거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나홀로 소송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법무사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법무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액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는 직접 하지 않으면 자기네한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나홀로 소송의 상당 부분이 법무사가 관여해. 법무사가 해주는 건 작성해서 제출하는 요 단계 도와주지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건 안 되거든. 법무사는 변론하는 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작성해 주는 것도 본인은 힘들기 때문에 해서 접수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건데 실제 법정에서 이제 막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잘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까지 서포팅을 하는 건데 변호사는 또 그런 대리를 이 금액의 밸런스상 분쟁의 소가의 밸런스상 안 되니까 우리한테 대리권을 줘라. 그래서 법무사한테 소액 사건에 법무사가 소정의 연수를 받아서 우리가 좀 자질을 키울 테니까 대리권을 달라.
근데 이제 이쪽은 로스쿨 출범으로 이제 변호사도 많아지니까, 변호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대량 공급돼서 뭔가 많은 서포팅을 해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400, 500짜리에 300만 원. 그렇다고 그럼 변호사가 법무사처럼 50만 원 받으라고 하냐? 그러면 또 그렇게 아무리 많아졌다고 그렇게까지는 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런 데서의 괴리,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한테 대리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법무사한테 대리권을 달라. 그런 등등 지금 우리가 민사구제 기본적으로 나홀로 소송, 뭐 소액 사건, 뭐 이런 얘기 하고 전자소송. 그래서 저번 때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 이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된 것을 종이로 출력해서 내보내도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등등 얘기하면서 그거 저번 때 관할 이야기는 한번 해줬나? 관할? 어디다 법원에 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한 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규칙, 항소심, 1심 이런 거는 한번 얘기해 줬나?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나홀로 소송에서 쉽게 작성하도록 소장했다. 그럼 관할법원에 제출을 해야지. 관할법원에. 근데 이제 민사사건은 1심, 그 다음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전개되지. 그럼 1심에 지방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어느 그럼 지방법원에 제출하느냐? 그게 보통재판적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은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된다고 했지. 피고 주소지 법원. 근데 1심의 지방법원은 본원이 있고 지원이 있어요. 본원이 있고, 본원은 좀 규모가 큰데 본 지원은 이제 또 작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이고 부천이 그 인천지방 속에서 하나의 지원이에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예컨대 대전지방법원의 천안지원, 서산지원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대구지방법원의 뭐 안동지원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법원 본원급으로 배치한 것만으로 이렇게 각 지역으로 들어가게 못하니까 지원급이 있어요. 지원. 그래서 지방법원은 아마 한 9개, 10개 있을 거예요. 뭐 서울, 인천, 뭐 대전, 전주, 춘천, 뭐 이런 식으로 제주. 그 다음에 고등법원 2심은 꼭 고등법원이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고등법원은 5군데 있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5군데 있지. 그 다음에 대법원은 1군데 있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1심에서 본원이든 지원이든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관할을 따지는 걸 보통재판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사물관할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물관할. 그래서 소송의 규모 이런 거로
단독 재판부냐 합의 재판부냐 이렇게 나눠놔요. 지방법원은. 현재 2억 원이 기준이에요. 2억 원까지는 단독 재판부.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 재판부가 해요. 2억을 초과하지 않은 단독 재판부 중에 특히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을 소액 사건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소액 사건도 판사는 단독 재판부예요. 2억 원 넘지 않는 2억 원까지는. 그죠? 그런 판사 한 명이 사건을 맡아요. 이제 2억 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이 합의부로 사건을 맡아요. 그렇지? 근데 1심에서 본원이 됐든 지원이 됐든 피고 주소지가 만약에 부천에 살면 인천지방법원을 가는 게 아니라 부천지원에 각 곳곳에 보내놨으니까 지원으로 가서 토지가 나를 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건의 규모가 만약 1억 원이면 단독 재판부가 부천지원의 단독 재판부가 하고 그게 3억 원짜리 사건이라면 합의부가 하는데 1억 원짜리 부천지원 사건의 단독 재판부는 항소를 하려면 어디를 가느냐? 항소를 하려면 만약 3억 원짜리 합의부 사건을 항소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항소는 2심은 고등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단독 판사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오지 말고 니네 본원에서 해라. 지방법원 본원에서 항소부에서 해라. 그러니까 부천지원의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오는 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면 돼요. 부천지원의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와야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2심이 무조건 고등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합의 사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2억 원까지가 된 게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1억 원에서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을 이제 배웠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1억서 2억이 단독 재판부냐 사물관 아래 합의 재판부냐의 기준이었거든요.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올렸는데 올리면서도 1억과 2억 사이는 과도기적으로 좀 아까 말한 전제에서 얘기한다면 1억과 2억도 이제 단독 사건으로 해서 규모가 크니까 2억으로 끌어올렸으면 단독 재판부 사건이니까 항소를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본원 항소부로 가야지 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올리면서 고등법원 가게 그대로 그거는 해놨던 거를 지금 이제 원위치 시켰다. 이 이야기예요. 원위치 시켰다. 어디에 있냐면 인사고액당독 항소심 관할 변경. 이 말이 뭐냐면 이번에 9월 달에 1억 원 추가 2억 원 이하인 민사단독 이걸 단독 중에도 고액이라고 해요. 높은 금액. 고액 사건인데 그게 작년에 1억서 2억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했다? 항소심을 그냥 단독이니까 본원 항소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지 않고 그냥 그건 고등법원 하도록. 원래는 단독 사건이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2심이 본원 항소부로 가야 되는데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야 되는데 고등법원으로 그건 그냥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맞췄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는 1억, 2억 사이조차도 단독이니까 그건 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라 2심을 본원 항소부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한편 고등법원으로 이제 가는 거는 뭐 2억 넘는 건 당연히 이제 합의부 사건이니까 고등법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책 갖고 있으면 지금 이 기본 강의 책 갖고 있으면 잘 봐보면 알 수 있는데 가날 어디서 그 얘기가 여러분이 볼 수 있냐면 1학기 때 했던 거 잘 보면 역번호 4-16 보세요. 몇 년도 책이냐 따라 다 달라. 이게 막 1년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거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금액 바꾸는 거니까 그냥 규모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경쟁은. 책도 매번 바뀌어요.
여러분이 본 건 4-16을 봐봐요. 뭐를 바꿔야 돼요? 지금으로 이번 9월 달부터 보면 가장 이게 제8판에서는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냐면 고액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2심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고등법원에 표시되어 있잖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했다?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게 고액 단독 항소심 3일간 날이 어떻게 바뀌었다? 지방법원 항소부 1억 초과 2억 원 것이 고등법원에서 지금 고등법원을 그려놨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단독 사건은 어디로 그 두 번째 칸의 고액 단독 사건을 2심을 어디로 가야 돼요? 지방법원 항소부로 연결시켜줘야지. 그러니까 통일이 된 거예요 이제. 요 책 수준일 때는 과도기적으로 1억서 2억을 올리면서도 차마 고등법원으로 그냥 가게 해놨거든요. 조금 무게감이 있으니까 아무리 단독 사건이지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단독은 단독답게 고액이든 뭐든 해서 지방법원 항소부로 보내는 그것을 바꿨다. 지금 이 그림 이해하겠어요? 이거보다 또 전 버전 책 갖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설명해 줄게. 1억서 2억 올리는 게 작년에 그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된 거고.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각주 15번 하나 보세요. 각주 15번 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제2심을 담당한다. 이게 뭐냐면 1심에 대해서 단독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릉지원에서 1심 사건이 합의부든 단독 사건은 벌어졌는데 합의부면 어디로 가야 돼? 단독 사건이면 어디로 가야 돼? 2심을 펼치려면. 아니야, 강릉에서는. 아까 부천지원 생각해봐요. 부천지원에서 이제 1심을 했는데 합의 사건의 항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천지원에서. 서울고등법. 단독 사건의 항소는. 부천지원의 본원이 어디야? 부천지원의 본원. 고등법원 갈 필요 없이 인천지방법원 본원을 가야지. 그럼 강릉도 똑같이 생겨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인데 강원도는 1학기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해봐. 강원도는 무슨 특수성이 하나 있었어요. 중간에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이게 춘천 넘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뭔가 이게 되게 그렇잖아. 이게 지역적으로 배치했는데 이게 단순한 지역 요소 플러스 이 높이가 있는 거의 별도의 동네급의 영동영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태백산은 넘어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등에 문제 있어서 이 보세요. 각주 15에 보면 항소심을 춘천지방법원에 가야 되는 이 단독 사건에 있어서는 단독이라는 건 사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춘천까지도 가기 싫고 어디서 하고 싶어? 강릉 쪽에서 하고 싶으니까 특별히 여기는 특별히 뭐를 해줬다? 강릉지원에 다시 춘천지방법원 또 급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줬다. 이해하겠어? 각주 15가. 거기면 특별히 하나 더. 원래는 단독 사건이라도 본원의 항소부로 가야지. 그치? 부천지원이 단독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가듯이. 강릉지원에서 단독 사건 대관령 넘어서 춘천지방법원이란 본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 산맥이라는 특성 때문에 강릉 니네가 항소 사건 해라. 춘천 오지 말고. 그런 게 하나 있다 이거지. 이해돼? 지금 관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응? 관할. 됐어요? 이 관할까지 이해해봐. 관할. 관할 부분에 질문 있으면 해봐. 관할 부분. 지금 궁금한 거. 잘 이제 되겠어? 이 관할 지금 돌아가는 게? 응? 한편 우리가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데 어떤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특례를 내가 얘기했어. 자기가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 물론 본인이 소송 능력이 없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런 개념 말고 본인이 정상적인 본인이라면 소송 능력이 있다면 직접 본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대리시키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작동하는데 다만 단독 사건의 급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가족관계에 있다든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실질적인 그 회사라는 건 관념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해야 되니까 대표이사가 나가야 되는데 직원이 나갈 수 있게끔 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리를 시킬 수 있는 게 단독 사건에 예외를 주고 있는데, 1억과 2억 사이에서는 종전에 조금 무게감이 단독 사건이지만 틀리기 때문에 관할도 고등법원을 항소심하게 했다가 지금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주고, 대리의 경우도 단독 사건이지만 1억 안 되는 단독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를 안 줬어. 1억서 2억 올리면서 대리를 주는 그 범위 넓힌 것까지는 안 했어. 여전히 그 다음에 관할서도 지금 고등법원에서 다시 본원 항소부로 낮추는 이 경우에 그러면 단독 사건답게 변호사 대리의 예외를 줄 거냐 보면서는 그건 안 바꿨어 지금. 그래서 여전히 단독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 대리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단독 사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1억까지만이고, 예를 들어 1억 5천은 단독 사건이지만 예외가 아니야. 그건 직접 하느냐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기느냐의 그거지 예외를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사건은 가족이 대리할 수 있어. 특히 단독 사건 중에도 2천만 원이 안 되는 소액 사건은 허가가 법원에 허가조차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해서 형제다 하면서 거기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맞다면 대리할 수 있도록 형제지간에, 이런 지금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가 단독 사건 등에서 작동하는데, 1억과 2억은 고액 단독이라서 단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항소심 관할법원은 단독 사건으로 이제 통일적으로 딱 해놨지만 대리는 아직 이 부분에서는 예외를 주지 않는, 그걸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요 개정에서 그것도 만약 바뀌었을까를 봤더니 그것은 안 바꿨어. 그냥 예외를 주고 있지 않아.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겠어?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질문해봐. 다시 정리할게.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로서 단독 사건은 형제 등에 있어서 할 수 있는데 1억과 2억은 단독 사건이지만 거기까지는 예외를 안 줬다. 그렇게 되게 된 건 1억서 2억 올리면서 거기는 조금, 기존에는 그게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단독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 원칙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 다음에 이번 개정에서도 그건 그대로 유지했다. 단독 사건이더라도 항소를 하면 변호사 대리 원칙이 예외가 안 돼. 왜냐하면 항소심은 다 합의부 재판부로 되니까. 실제 병원 같은 경우 진료비 못 받는 거 어떻게 본다면 뭐 진료 받았고 진료비를 뭐 바가지 씌우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뭐 하여튼 뭐 사실상 못 받고 있는 거니까 그걸 막 일일이 변호사한테 맡기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원무과 직원이 소송을 한단 말이야. 큰 금액 아니면. 그치? 근데 이게 항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제 원무과 직원이 못 한다고. 그럼 변호사 선임해야지. 그치? 그런 거야. 항소심 가면 못 해. 합의부 사건이 되니까. 항소심은 다 합의부야. 항소심 재판부는 단독 판사라는 게 없어. 1심에 있어서만 사물관할로서 단독 재판부, 합의 재판부가 있는 거지. 항소심에서는 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되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은 1심에서의 단독 판사의 경우인데 고액 단독은 여전히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등등. 그렇지? 궁금한 거 질문해봐. 궁금한 거. 어? 질문 돼? 이해됐어? 관할 같은 거 기본이긴 하고 한데 뭐 또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다 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피고는 어쪽 부산 살고 나는 서울 사니까 서울에 소송 내고 싶은 거는 대여금 같은 경우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거는 피고 주소지 말고 원고가 자기 주소지에도 낼 수 있는 게
관할 부분에 특별 재판적 용어를 보통 재판적이란 말 안 쓰고 특별 재판적으로 해서 소송법 8조 등에 가서 보면 의무이행지에다가 낼 수 있어. 의무이행은 지참 채무라고 해서 금전채권은 지참 갖다 줘야 되니까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채권자 주소지가 돼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재판적 뭐 이런 거 특별 재판적 보면 의무이행지에서 여기는 자세히 거기까지 막 써놓고 있지는 않은데 예컨대 210면의 중단부 보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예를 자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큰 제주도 정도 빼놓고는 뭐 큰 땅덩어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저쪽 가서 내는 것보다 자기 동네에서 내겠다 뭐 그렇게 뭐 큰 땅덩어리는 아닌데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야기가 있고 독촉 절차 우리가 지급 명령을 계속 배워왔는데 송달료라고 미리 예납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실제 안 쓴 거는 나중에 돌려준다고 그랬지. 이 서류를 송달하는 것에 지금 한 번 송달료가 3,700원으로 계산돼. 등기우편율 비슷하게 가는데 그거보다 비싸. 왜냐면 이건 단순한 등기우편이지만 가서 사인 받아서 이제 교부 송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송달료가 3,700인데 독촉 절차 지급 명령을 이제 송달이 대충 몇 회 될지는 모르지만 종래는 4번 정도를 받았어. 4번 정도를 받았는데 6회 정도로 받겠다고 올렸다 이거. 다 안 쓰면 돌려주긴 해.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전자수송을 이용하면 이거 다 계산돼서 나와. 6회분 이제 계산돼서. 그렇지? 원피고가 독촉 절차는 원고피고란 말 쓰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란 말 쓰는데 그러니까 12회분 내야지. 이쪽 양쪽 다. 그 개정이 있었다야. 좀 아까 말한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는 아까 항소심 관할이 바뀌는 와중에 바뀐 게 없다. 그대로 유지됐다. 그 이야기야. 이건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 관할은 이제 고액 1억서 2억까지는 항소심을 본원 항소부로 제자리 찾아갔는데 그럼 변호사 대리 원칙 예외도 거기 작동해놓은 거 아닌가 했더니 거기는 작동 안 하게 그냥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고. 지방법원이 고등법원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천안지원은 또 요새 천안이 좀 어쩌 뜨고 있잖아 도시가. 그치? 근데 천안지원 입장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니까 지금 이 기사는 뭐야? 어떻게 해달라? 지방법원급으로 승격시켜달라. 그 이야기야. 지방법원급으로. 그러니까 천안지원은 단독사건은 어디로 가야 돼? 천안지원의 단독사건이든 합의사건이든 잘 생각해봐. 천안지원. 천안이 어디 있는지 알아? 충청남도하고 경기도 사이쯤에 있잖아. 천안지원에서의 단독사건은 어디로 가? 항소하려면. 천안지원에서 합의사건은 항소하려면 어디로 가? 아까 부천지원 생각해봐. 천안지원의 단독사건의 본원은 어디야?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천안지원의 합의부 사건은 제2심 어디로 가야 돼?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니까 대전고등법원. 같은 대전을 쓰지만 틀려. 그제? 단독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합의사건은 대전고등법원. 이해해? 근데 이제 자기네가 지방법원급이면 적어도 어떤 건 자기네가 처리하니. 천안에서의 단독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안 가고 만약 지방법원이 되면 천안지방법원에서 하는 거지. 물론 합의사건은 천안이 고등법원급까지는 아니니까 대전고등법원 가야 되죠. 만약. 그러니까 천안은 이제
사건 처리 규모나 이런 이제 도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네 지방법원 달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겠어? 현재 천안지방법원에서의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1심 단독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는 거고 천안이 지방법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야. 그러니까 천안지원에서의 합의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2심이 가는 거지. 되겠지? 그런 정도 됐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신문기사 갖고 얘기할 거니까 신문기사 중에 일단 나홀로스에서 작성하는 거 이거 주소 복사해서 갖다 해놔. 직접은 안 되게 해놨나? 일단 하나하나 보자. 수업과 관련된 신문기사 몇 개 보자. 너무 제목 봐봐. 나홀로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소장 전자수송에서 접수 활용기를 열렸다. 언제적 기사야? 8월달. 그러니까 그간에는 나홀로 소송에서 작성한 거는 출력해서 종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자기 뭐 폴더에다가 받아놨다 뭐 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직접은 이게 매칭이 안 됐나 봐. 근데 전자소송에서 이제 우리가 막 소장에 청구 취지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것 등등에 있어서 거기 거를 매치시켜 놨다. 그 이야기 같아. 그지? 이해됐지? 이런 것도 있네. 봅시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해서 이제 됐다 치고 소송 문서를 작성하고 임시 저장했다 작성을 완료하고, 그지? 그다음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열어서 이쪽에서 끌어서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네. 쭉 올려봐. 대충 그런 얘기네. 그지? 그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0만 원 이하 민사 소액 사건 50만 원에 변호사 살 수 있다. 변호사 살 수 있다. 좀 신문 기사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아까 소액 사건 300~400만 원짜리 400~500만 원짜리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변호사가 한번 좋다. 나도 그래 살 수 있다니까. 한번 팔렸다면 그래도 팔렸다면 300~400은 받아야지. 이거 50만 원 받고는 못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소액 사건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 사건에서 50만 원에 변호사 보고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소송 구조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적으로는 50만 원은 받고 이 법정을 서너 번 갈지 어떨지 모르는 거를 모든 걸 다 케어해 주는 건데, 변호사는 법무사하고 달리 법무사의 경우는 법무사는 이제 그 작성만 하고 대행만 하는 거지만 소송 대리는 진짜 다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건데, 이 300~400만 원짜리 막 이런 사건이라고 복잡하지 말란 보장이 없거든. 복잡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하여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법무사들은 이제 소액 사건의 대리권도 달라 막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쭉 봅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스쿨 출범으로 이제 변호사 수도 많아졌으니까 약간 소송 구조 차원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 소액 사건 소송 지원 변호사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하여튼 사건을 봤더니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사 소액 사건은 79만 5천 몇 건으로 일반 사건 민사 사건의 70% 정도가 소액 사건인데,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그때 내가 수업 중에 90% 이상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한다는데 0.5%니까 99점 몇 %가 변호사 없이 하는 건데, 다만 법무사가 배후에 있을 확률은 있다. 근데 변호사는 지금 0.5%에 불과하다. 변호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제대로 선임료 안 주면 맡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가 문서만 작성해 줄게 하고 변호사도 그냥 소장 하나 작성해 주고 법무사처럼 돈 받는 경우도 있어. 응? 그래서 변호사단 1000명 정도를 꾸려가지고 수임료는 최소 50만 원 받는, 뭐 그래서 150만 원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네. 그치? 우와, 0.5%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건을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하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그치? 응? 근데 이제 그런 개념도 하나 알아도 변호사 보수를 만약 이긴다면
소송 비용으로 처리해서 상대방한테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그것도 1학기 내내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변호사를 실제 1,000만 원 주고 선임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다. 그 변호사 보수를 규칙,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환산된 그 변호사 보수를 받는 거지, 실제 1억을 실제 1,000만 원 지급한 걸 받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더라고, 의외로.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책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자기 집 앞에 못 가게 하는 그런 류의 사건에 있어서 소송 대리인의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500만 원인가 뭐 제대로 선임을 했는데, 그 사건 내용이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4만 얼마밖에 안 됐어요. 자기는 500만 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조문이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을 신청했는데 그 규정이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막 했어요. 그 사건도 별거 아니야. 옆집하고 막 자기 앞길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열이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4만 얼마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 규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딘가 내가 봤는데 39면에 옆번호 1-33 옆번호 1-33 보면 신문기 500만 원 변호사 선임했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뭐지? 주의 토지 통행 확인 청구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막 옆집끼리 뭐 싸웠나 봐. 우리 앞집 그 앞길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변호사 보수가 얼마나 계산돼? 그런 사건이니까 이게 뭐 돈으로 치면 뭐 1억 청구하고 10억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계산해냈더니 얼마야? 그게 소가가 43만 얼마가 돼서 10%가 반영돼서 4만 얼마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열받았지. 옆집 오고 감정 싸움이 나서, 감정 싸움 났으니까 소송해가지고 5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했는데, 그래서 기껏 이겼더니 4만 얼마 그게 계산되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이상한 거 아니냐 따졌다. 뭐 그 사건이네. 그제? 근데 그건 주의 토지 통행 사건이니까 그게 어떤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니까 이게 환산되는 게 43만 원으로 계산돼서 10%에 4만 얼마였는데, 의외로 1억 원짜리 금전 청구는 지금 얼마로 이 계산될 수 있냐면 480만 원인가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1억짜리 사건 중에 변호사를 얼마 주고 선임했을지는 몰라도 한 48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되니까 뭐 그렇게 또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기준으로 480만 원 정도로 책정되니까. 그렇죠? 요새 서초동의 변호사 보수도 이제 기본 아까 만대로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는 못하지만 한 3, 400 받고는 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난이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1억 정도 사건 실제도 3, 400 뭐 이렇게 수임될 수도 있는 거니까 480만 원으로 산정되는 게 그리 먼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 이야기네요. 됐지? 거기까지 됐고 또 아까 다시 가봐. 기사 중에. 로마에서 온 판사, 조선에서 온 당사자. 나홀로 소송하는 경우에 대한 것에 판사가 칼럼을 썼어. 판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90건의 신건이 들어온대. 한 달에. 그러니까 신건이라는 게 뭔가 자기 배당돼서 오는 거야. 그러면 몇 달 전, 1년 전에 거가 이제 처리돼서 판결로 나가고, 이건 신건으로 처음 소장 접수돼서 배당돼서 오는 거야. 그지? 물론 거기에는 간단한 사건도 있고 뭐 복잡한 사건도 있고 90건의 신건이 들어오고, 판사들은 갑자기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악착같이 열심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밀린 거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면 그 다음에 입장에서도 또 어렵고 복잡하면 이게 또 막 헛돌다가 2, 3년 끌 수도 있어. 하여튼 근데 판사가 꼭 뭐 그렇게 게으르거나 그렇게 않고 책임감 있게 딱딱딱딱 해주는데 90건 들어오면 한 달에
이게 그렇게 되지. 대법원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상고되는 게 민사사건이 4만 건이 넘었대잖아. 4만 건. 단순산수로 대법관 열 몇 명이 4만 건이니까 한 사람이 4천 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상고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리 불속행으로 상당히 속아내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그래서 상고심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그런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쭉 올려요. 그래서 손으로 적은 답변서를 발견했대. 요새같이 컴퓨터 타이핑 쳐서 아니고 손으로 써서, 그러니까 간만에 손으로 쓰는 이런 답변서가 나왔대, 판사 입장에서. 그래서 글씨를 알아볼 수도 없었다, 손으로 써서. 그래서 꾹 참고, 이 판사님이 책임감 있게 꾹 참고 노력해서 했는데, 법률적 주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증거도 증 제1, 2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이 붙어 있다. 원래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갑 제1호증, 피고가 내는 건 을 제1호증에서 1년 번호로 쭉 나가는데, 하여튼 증. 나름대로 어디 서식지 같은 걸 보고 손으로 쓴 것 같아. 참 판사가 읽었다,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답변서 다음에 피고의 답변서가 손으로 나왔으니까 3번 정도 기일을, 속행 기록을 본다. 이미 3번 정도의 기일을 전임 판사님이 진행했던 사건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전임 판사님이 하다가 일로 넘어온 것 같아. 전임 판사님이 뭔가 완결을 안 해주고 간 거야. 그 속마음은 알 길이 없는데, 그 전임 판사도 막 이렇게 막 좀 황당하게 이게 세련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조금 방치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지, 하여튼 기일을 3번 정도 진행하다가 자기가 한테 온 건데, 그 전임 판사가 진행한 걸 봤더니 성명사항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한테 당신 주장이 정확히 뭐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뭐요? 좀 그런 거 갖고 오쇼 라고 했던 그런 류의 진행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사자가 이게 본인 소송이니까 우리가 보통 상정하는 건 뭐야? 법원에 가면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 줄 아는데, 우리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란 민사소송 원칙상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 책임하에. 근데 이 당사자는 나 억울합니다, 하늘이 아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 도와주쇼.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재판 시스템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당사자는 아까 손으로 써갖고 온 등등에 비춰서 그런 사람 일이라고 보이잖아.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도 막 최대한 친절하게 주장 및 입증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했는데, 두서 없는 단순한 약간 자기 하소연의 나열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죠. 쭉쭉쭉 봐. 피고는 화를 낸다. 자기는 좀 아까 그 사람 나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주장, 입증 책임, 처분권주의 설명해 줘도 막 깝깝하다 이거지, 본인 소송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쭉 그랬다. 이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인데, 아무리 성명을 하고 변론을 열어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사는 이 사건 그냥 그 상태에서 변론 종결하고 패소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선회해서 자기가 판결까지는 어떻게든 내려줬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시키는 정도만이라도 해오면 어떻게 좀 이 판단이 이길게 지고 질게 이고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니까 뭐 하여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선회해서 판단을 내렸다. 근데 이걸 이제 칼럼인데 당사자 측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당사자 측에서 뭐가 억울한지, 하여튼 이런 재판부에서 뭐가 억울한지 얘기해봐. 지금 나 홀로 흘렸더니, 소송을 흘렸더니.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 해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법을 잘 모르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겠는데 변호사 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결국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법무사 한 명을 소개받는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도 법무사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사건 이야기를 해준다.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적어오고 관련 증거 자료들도 제출하라고 한다. 서면과 관련 자료들을 사무장에 넘긴다. 법정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단다.
이게 법무사한테 맡긴 거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법정 가는데 법무사는 대행정부도만 하고 작성만 해주니까, 그치? 본인이 간다.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니 굳은 표정의 판사가 앉아있다. 내 사건 번호와 이름을 호명하길래 앞으로 나가 억울한 점을 호소했더니 내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은 채 끊는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말하려고 하는 법률적 주장이 무엇인가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죠? 쟁점에 대해 입증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의 말은 상당히 잘 들어주고 대답도 잘해준다.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해오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사실 조회를 하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봤더니 저는 판사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본인이 절차를 알아보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에 무안하기만 하다. 판사라면 무릇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본인이 나서서 잘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입증 책임이니 처분권 주인이 하는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다음 기일이 두렵다. 이번 기일에는 내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한다. 증인을 대동하고 나갔더니 판사가 또 왜 미리 증인 신청서와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냐고 화를 낸다. 증인 신문을 하려고 했더니 판사가 자꾸 이리저리 간섭을 한다. 그건 증인에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건 의견에 불과해서 부적절하다는 등 계속 간섭을 한다. 증인은 사실을 그대로 판사한테 밝혀주는 말을 해주는 건데 증인한테 뭐 의견을 물으면 안 되죠. 얘가 잘못했나요? 이런 거 물으면 건지 잘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의 사실만 얘기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당사자는 얘가 잘못했죠. 막 증인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런 답변이 나오는 식으로 신문하면 안 되지.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대신 해주겠단다. 상대방 변호사가 하는 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판사가 변호사만 봐주는 것 같다. 원래 증인신문은 당사자가 하는 건데 판사가 도중에 개입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어. 하도 깎아보니까 한 거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편파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나 봐. 판결이 났다. 내가 졌다. 그놈의 판사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글도 안 읽은 것 같더니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해놨다. 변호사한테 돈을 받아먹은 것이 틀림없다. 항소한다. 당사자 심정은 또 이렇다는 거지. 나홀로서. 당사자 심정이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길 걸 지거나 이 절차 때문에 당사자는 평소 재판 평생 한 번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민사의 절차 지식을 익히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막 요새는 인터넷에 이렇게 발달해서 뭐든지 찾아가면서 뭐 할 수 있게는 해줬지만 법리 주장 제대로 못하고 주장 못하고 민사소에서 이제 당사자한테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이런 원리하에 가는 거를 못하니까 이길 것도 지기도 하고 속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판사 빌어먹을 이런 얘기하고 빌어먹으라고 지금 이 사람 항소도 했지. 항소하다가 막 대법원 가서 또 깨지고 하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대로 밟다가 안 되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법대로 밟다가 안 되면 이제 진짜 과격한 사람 뭐야? 남대문에 불 지르든지 석궁 들고 판사 쏘잖아. 그런 지경에 가잖아 진짜. 불 지르는 사건이 있었잖아 남대문에 억울하다고. 그다음에 그 재판장 판사 가서 석궁 쏜 사람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변호사. 나는 변호사를 대리원칙에 그치지 않고 강제를 해야 된다. 강제해서 변호사를 다 하도록 해라. 그럼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적인 지원을 해야지. 본인이 돈 없으면 그럼 소송 못 하느냐?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가지. 그러면 그 소송 구조를 많이 해주고 의료보험처럼 어떤 소송보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를 좀 획일적으로 해서 잘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같이 보완되면서 변호사를 강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등도 해보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